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많이 권유하셨지만, 그때는 뭐가 그리 노는 게 좋았는지 그저 해맑기만 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TV를 보는데 그때 당시 헤어 디자이너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고 무작정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어려서 꿈을 크게 잡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두면 좋았을 테지만 저한텐 오로지 헤어 디자이너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은 공부를 멀리하는 저에게 한 가지라도 잘하라며 제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전 일찍 중학교 때부터 미용학원을 다니고 미용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땐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피부관리사 자격증까지 다 땄죠. 이때는 막연히 제가 그냥 뷰티 토털숍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각종 자격증은 뭐든 취득하고 싶었답니다. 다행히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반대 없이 미용학원을 다닐 수 있던 거고요. 그래, 요즘 시대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지. 백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처럼 애초에 딱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나는 우리 딸 믿는다. 아주 크게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말만 해.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야. 미용하고 싶으면 해야지.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건데. 난 꼭 가장 큰 미용실을 차릴 거야. 엄마 아빠 기대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알겠지? 무작정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했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공부보다 실무를 쌓고 싶었던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당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상을 선택했어요. 상고 말이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인문계에 진학해보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공부보단 무조건 실무를 쌓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여상을 다니는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막상 진학한 학교는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고였어요. 실업계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처럼 다른 꿈이 있어서 상고에 온 친구들도 많았죠. 취업을 목적으로 온다거나 이 중에서 1, 2등을 노려 대학을 가려고 온다거나 말이에요. 전 학교를 다니며 악착같이 학원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자격증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전 미용실 스태프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 실무를 많이 쌓고 싶었거든요. 세별아, 그래도 대학을 가야지. 요샌 미용과도 잘 돼 있어. 너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빨리 기술을 익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머리도 예쁘게 만져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좋지만 대학을 갔다가 헤어 디자이너 해도 충분해. 인생 길단다. 엄마 아빠랑 잘 상의해보고 원서 쓸지 말지 말해주렴. 그래도 좋은 기회이고 미용실 스태프 생활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학은 다 때가 있는 거란다. 담임 선생님은 대학을 가라고 권유하셨지만 어려서 꿈이 확고했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집에 와 부모님한테도 대학보다는 미용실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부모님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 남들이 대학을 갈 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서울의 가장 큰 미용실에 스태프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달리 미용실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됐었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요즘에야 무조건 주 5일제로 스태프들을 쉬게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주 6일을 일하면서 매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시간만 버티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세별 씨는 너무 센스가 있어. 이제 일한 지 2년쯤 됐지. 인턴 승급도 굉장히 빨리 한 편이고, 지금도 너무 잘하니까 디자이너 시험은 문제 없겠어. 지금 이대로만 해서 디자이너 시험 잘 준비해 보라고. 아마 손님들도 많이 찾을 거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더 열심히 할게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 미용실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죠. 승급 시험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손님들 상대도 잘했었거든요. 그렇게 2년 만에 디자이너 시험에 합격하여 디자이너를 달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자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월급 자체가 인턴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대한 미련,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나가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았고 제 자신에 대해 프라이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미용실에서 6년 정도 일을 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강남에서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던 저는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한 토털숍의 원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많다면 많은 나이로요. 그 토털숍의 이사님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꽤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뷰티 토털 숍이었고 여기에 원장을 구하는 자리에 저를 소개받아 저를 고용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손님도 진짜 많고 엄청 화려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뵈니 되게 수수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잘 부탁드려요. 저도 원장은 처음인데 제가 잘해보도록 할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뷰티 사업은 처음이에요. 세별 씨가 제 옆에서 잘 도와서 이끌어 주세요. 제가 감사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초임 원장이라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사와 원장으로 만나게 된 저희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죠.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업 분야를 통해 성공을 했죠. 오로지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참 짠하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처음이었죠. 남편은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존경스럽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었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저까지 부지런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너를 만난 게 너무 좋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 가정을 꾸리면 정말 잘 해나가고 싶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자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내가 자기가 허했던 감정 다 채워줄게. 걱정 마. 이제 내 동생과 나 둘만이 아닌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세별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나도 잘해야지. 같이 잘하자. 언제나 외로웠을 자기한테 내가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죠. 전 그런 남편을 믿음직스럽게 봤고요. 처음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인사 가던 날도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제일 높이 산 부부는 남편이 부모님도 없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를 정말 잘 키워냈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남편을 업고 다닐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 키웠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던지 멋있었어요. 그 정도 정신력이라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도 아깝지 않겠어. 결혼하게 허락해 줄게.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아,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말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 감사는 무슨. 우리 새별이가 복 터졌지. 인물 좋지, 성격 좋지, 인품 좋지. 여하튼 우리 새별이 잘 부탁해요. 내가 남자 보는 눈도 좋지? 거봐. 나는 내 앞길 척척 잘해간다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효도 받을 생각만 해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저희 남편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라 지금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죠. 남편은 뷰티 사업뿐만 아니라 음식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뷰티 사업 쪽은 자연스레 저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죠. 늘 바쁜 하루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흘러가던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으며 도련님과 같은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인상은 좋더라고요. 형수님, 저랑 결혼할 친구예요. 같은 회사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이죠. 예쁘게 잘 봐주세요. 아, 반가워요. 동생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동생을 제가 참 자식처럼 키워서 그런지 이런저리 느낌이 이상하네요. 어머, 반갑습니다. 희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어머, 말도 되게 예쁘게 하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가족이 딱 이렇게만 있으니까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기 저희 숍인데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얼굴이 작아서 어떤 머리를 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니는 숍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변화를 주면 또 막상 제 머리를 못 맞춰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 실력 아주 보통 아닌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우리 이러지 말고 한 잔들 해요. 이렇게 만났는데. 순간 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용실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요. 저 역시 호의로 말을 한 거지만 막상 저렇게 듣게 되니 되게 무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가족이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가지고 있던 대치동에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차려 주었어요. 제 남편이었지만 정말 멋있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정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렇게 끝까지 동생을 챙기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정말 멋있다는 생각뿐이었죠. 형, 고마워. 부모님 없이 지금까지 공부시켜주고 집까지. 내가 어떻게 형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마워. 뭐가 고맙냐? 당연히 해야지. 내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너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잘 살아. 형, 나 잘 살게. 그리고 와이프도 굉장히 잘할 거야. 얼마나 착한데. 지켜봐줘. 고마워, 형.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돌아가실 때 다짐했어. 절대 부모님의 빈자리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너무 멋진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서는 저와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날 은근슬에 절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도 안 나온 제가 동서 눈에는 우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나 혼자 착각하는 건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니더라고요. 어서들 와요.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들 먹어주세요.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힘들었죠? 동서도 이리 와서 앉아. 아, 네. 어머, 정말 차린 게 없네요. 아무래도 일만 하시느라고 이런 건 잘 안 해보셨나 봐요. 그렇죠? 아닌가? 아, 내가 요리는 많이 안 해봤어. 계속 일만 하느라. 그래도 신경 쓰고 한 건데, 왜? 너무 볼품 없어 보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언짢으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형님. 약간 얜 뭐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워낙 말투가 저러나? 나란 정말 상극이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그놈의 대학교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해본 저는 여우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할 눈치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아주 여우 중에 상여우였죠. 대놓고 사람을 은근 돌려가는 여우 말이에요.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었지만 하는 짓에 오만지영이 다 떨어졌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심했는지 몰라요. 아, 맞다. 그치. 나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진짜 경쟁 장난 아니었지. 취업 준비하랴. 오히려 노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 아, 맞다. 형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형님도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뭐 조별과제나 이런 거 말이에요. 아, 난 대학교는 못 갔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거든. 그래서 디자이너를 빨리 달아서 더 좋은 경우이기도 하고. 어머,
그럼 고졸이세요? 아, 그렇구나. 전 전혀 몰랐는데. 처음 봐요, 고졸. 되게 신선하다.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자기야, 무슨 말이 그래? 형수님, 죄송해요. 그런 말 아닌 거 알죠? 와이프가 너무 공부만 해서 사회생활을 잘 모르기도 해요. 아, 네,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업계에선 경력이랑 실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다지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대학 나와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업계를 못 견디는 사람도 많거든. 그냥 인성이랑 실력이 제일 중요해. 우리 업계에서는. 아, 그래요? 되게 좋다.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저도 그럼 그런 걸 할 걸 후회해요. 전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했거든요. 웃으면서 먹이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있던 남편도 언짢은 느낌이었고, 저도 아기는 없다곤 하지만 언짢았어요. 약간 웃으면서 백침이 있는 척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부류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동서를 좋게 봤지만 결이 안 맞으니 저랑은 좀 멀리해야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동서 공부하느라 힘들었겠네. 그래서 서울대 갔나 봐.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다행이네. 꿈 이뤘겠어. 그럼요. 뭐 서울대가 쉽나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잖아요. 부모님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모든 사람 꿈 아닌가요? 전 꿈을 이룬 셈이죠. 희준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고 회사 생활은 좀 어때, 둘 다?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재밌겠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남편의 자연스러운 대화 전환으로 다행히 전환되었죠. 아무래도 서울대 부심이 있는 동서를 남편도 보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은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누가 봐도 팍팍 들었거든요. 그저 와이프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은 서방님 뿐이었어요. 서방님도 순수하지만 저런 여자를 골랐네, 아휴,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 식사 자리는 제 기분이 상한 채로 끝나버렸죠. 하지만 시댁가족이 딱 넷뿐이다 보니 자주 모이게 되었어요. 저조차 동서와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저녁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만나는 날이 잦았죠. 아무래도 끈끈한 형제 우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이제 또 다른 책임감으로 일해야겠네. 당분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힘들잖아.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배 나와도 일하는 디자이너들 많아. 쉬엄쉬엄 할게. 나도 엄마가 된다니 안 믿긴다.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희준이네 불러서 파티하자. 아마 희준이네도 엄청 축하해 줄 거야. 어때? 좋아. 당신이 좋으면 나야 뭐 다 좋지. 그래, 오늘 저녁은 그럼 어디서 먹지? 내가 예약할게. 중식당 괜찮지? 거기 우리가 자주 가는데 룸으로 예약하면 되겠다. 오늘은 희준이네랑 먹고 주말엔 어머님 댁 가자. 임신 축하를 남편은
시동생 네와 같이 하자고 하였고, 그래도 그냥 단순히 임신에 대해 축하하는 자리니 동서와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을 것 같아 중식당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회사원인 그들 부부가 뒤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는데 역시나 동서는 제 신경을 긋기 바빴습니다.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형이 아이 하나 낳는 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네요. 부럽습니다. 에이, 서방님도 이제 조카 생기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서방님.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예쁘게 키워야죠, 뭐. 그러게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아이가 생겨야 하는데. 아, 형님은 워낙 입시학교 이런 거에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니까 애가 나중에 대학교 안 간다고 해도 아이랑 갈등 생기는 일은 없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자기야, 오늘은 그냥 축하하는 자리니까 축하만 하자.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고. 굳이 안 꺼내도 되는 얘기 같아. 왜? 그냥 이제 아이 생겼으니까 교육관도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한 건데. 왜? 나 이상해? 아, 아니에요, 서방님. 괜찮아요. 아니 아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면 솔직히 공부에 대해 억압할 필요는 없지. 서방님도 눈치를 주고 저도 저런 식으로 말하니 동서는 저를 더 긁으려다 김이 샜는지 기분 상한 표정을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이젠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날이 서 있는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첫 만남에 미용실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한 번만 더 내 성질을 건드리면 시동생이고 뭐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교육과는 이 사람한테 철저히 맡길 생각이에요. 워낙 똑부러지고, 이 사람도 지금 이 위치까지 오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존중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고, 정말 작은 일을 해도 아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뭐. 어머,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아주버님이 무조건 형님 편이어서 말이에요. 팔자가 좋으셔, 정말. 동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덧붙이려 할 때 남편과 시동생은 잠깐 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그 틈을 타 동서에게 대놓고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의 대답은 절 더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동서, 도대체 왜 그래? 이거 나만 느끼는 건가? 아니, 만날 때부터 약간 나한테 무슨 감정 있는 사람처럼 그러는 것 같아서. 뭐가요? 생사람 잡으시네, 완전. 아니,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그렇잖아요. 대학도 안 나온 미용사 나부랭이 주제에 저렇게 사업 크게 하는 아주버님 만나 성공한 거 아니에요? 원래 숍도 아주버님 건데 그냥 바지 사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당신 같은 부류가 제일 싫어요. 어렸을 때 머리에 고름 비어가지고 미용한답시고 미용해서 돈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 자식 안 봐도 훤해. 당신 닮았겠지. 공부하고 싶어 하겠어? 우리같이 정성 루트를 밟아온 사람 앞에 우한 척, 상냥한 척. 너 말이면 단줄 아니? 네가 공부해서 원하는 꿈 이룬 만큼 난 기술 익히며 뼈 빠지게 고생했어. 그런 내 앞에서 뭐? 미혹 나부랭이? 그래. 이게 네 본성이었지? 처음부터 쎄하다 했다.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나도 너처럼 너 밟아볼까? 겨우 회사 다니면서 상사 눈치만 보고 야근하고 월급 얼마 받니? 그래서 그게 16년 공부한 보상이야? 축하해. 꿈 이뤄서. 꿈도 참 작다. 많이 배워야 형님 소리 듣는 거지. 나한텐 그런 대접 받을 생각 마요. 난 당신이랑 격이 달라. 알겠어? 서울대 나온 사람을 어디 상대하려 들어? 겨우 여상 나온 주제에. 미용사 나부랭이 주제에. 그냥 딱 기본만 하고 지내죠. 전 잘 지내볼 생각 전혀 없거든요. 동서의 말이 끝나고 제가 반격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남편이 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 너무 설전을 펼치느라 남편과 서방님이 온 것을 몰랐던 거죠. 남편은 동서의 말을 다 듣고 있었고 매우 화가 난 얼굴로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용사 나부랭이요? 상고 출신? 그럼 그쪽은 얼마나 잘났길래 지금 이렇게 우리와 식사하는 건지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보지 말죠.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당신같이 이런 사회를 모르는 사람에겐 낯설겠지만 이것도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참 유감이네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은 그냥 형수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좀 대든 것 같은데, 안 그래? 당신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형님이 하도 나한테 무슨 자기한테 감정 있냐고 윽박 지르시니까 그런 거지. 형수님, 너무해요. 무슨 저희 없을 때 이 사람 교육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저 말이 끝나자 남편은 아주 화가 나서 시동생 멱살을 잡아채더라고요. 완전 부인들 싸움에 남편들이 난리가 난 셈이죠.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외쳤어요. 아, 자기야, 그만해.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 서방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동서 성격을 진짜 모르시네요. 너 이 자식,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 너네 잘났다. 서울대 출신 너네 부부, 분수에 맞게 그럼 대치동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잘났는데 집 한 채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더 이상 보지 말자. 너 이뤄낸 거 알았으면 진작에 널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저희 남편에게 빌더라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놀라긴 했는지 말이에요. 전 그런 동서의 가식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죠. 그렇게 저한테 막말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나긋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아주버님,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저흰 갑자기 어디를 가요? 그냥 죄송해요. 남편도 워낙 제가 당하는 것 같으니까 제 편 들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걸 거예요. 확 푸세요, 아주버님. 형님, 죄송해요.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네? 왜 말려? 많이 배워야 형님 소리 듣는 거라면서. 지금은 참 형님 소리 잘도 나오네. 동서, 이런 모습 진짜 역겹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쫓겨나는 꼴을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모자랄 판에. 아우, 정말.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요. 그리고 애초에 나도 당신 거슬렸어.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당신 같은 부류 잘 알지. 있는 사람한텐 약하고 없는 사람한텐 강한 사람들.
그래도 내 동생이 좋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이대로 두면 어디까지 기어오를 건지 못 참아. 나 얘 없어도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알겠어? 남편의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남편 좀 말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전 그걸 뿌리쳤죠. 그동안 몇 번의 만남이 다 동서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어요. 형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솔직히 시동생도 보기 싫었죠. 그렇게 자기 와이프를 두둔하는 모습, 그리고 저를 같이 업신여기던 건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말이죠. 형, 미안해. 내가 그때 뭐에 씌었었나 봐.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그때 갑자기 형수 말이 너무 화가 나서. 형수가 뭘 화나게 했는데? 네 와이프가 잘못한 건 모르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너 이렇게 사리분간 못하는 애였던 거 알면 애초에 이렇게 너 위에 살지도 않았어. 이제 너 밥벌이 하잖아.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형,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집을 어떻게 구해, 어? 형이 도와줘야지.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잘 단속시킬게. 미안해. 너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뭐 했냐? 나만 믿고 있었던 거야? 애초에 이제 독립시키려고 했어. 너도 가장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넌 네 형수를 깔봤어. 그건 날 깔본 거나 마찬가지야. 돌이킬 수 없다. 난 안 변해. 독립해. 시동생이 남편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칼 같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와이프 하나 잘못 만나 형까지 잃은 셈이 된 거죠. 동서는 끝까지 바락바락이더라고요. 한동안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더니 제가 그걸 받아주지 않자 저희 숍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때 제가 아주 시원하게 물벼락을 뿌리고 내쫓았죠. 아,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릴 내쫓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니, 당신이 요물인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아주 떵떵거리고 여기서 원장하면서 살고 있어? 우린 그렇게 내쫓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디 여상 나온 출신이 설대 나온 나를 이기려 들어?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 너랑 나랑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아, 기가 막혀. 그래, 말 잘했다. 너랑 나랑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이 무식한 년아. 넌 정신 좀 차려야 해. 전 그렇게 물벼락을 날리고 쫓아냈어요. 동서는 억울하고 분해서인지 숍 앞에서 한참을 소리 지르다 결국 저희 숍 발레해 주시는 기사님께 쫓겨났죠.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인성인 걸 알았지만 저런 개차반 인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동생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했고 동생이 정신 차리는 순간에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듣기로는 시동생네 부부는 그냥 근처 경기도에 집 하나 전세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입을 잘못 놀린 죄로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지원이 끊긴 시동생 부부는 서로 탓하면서 살고 있겠죠. 아마 둘이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참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매우 든든한 말 한마디였죠. 너무 부담 갖지 마. 너 때문 아니야. 동생은 언젠가 그렇게 홀로서기를 해야 했고, 그게 이번 일이 계기가 된 거지. 알아서 하겠지. 자기도 이제 가장인데. 그리고 걘 정신 덜 차렸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원. 나 정도는 돼야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과거로 돌아간데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요. 늘 이렇게 제가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다면서 말이죠. 저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남편과 결혼할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낳고 지금 예쁘게 살고 있어요. 육아하랴 일하랴 그전보다 훨씬 바쁘지만 더욱더 다복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애초에 인성이 별로인 동서를 거르고 나니 삶이 이렇게 행복해요. 서울대 나왔다고 뻐기던 동서 참 어이가 없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매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제가 느낀 점은 역시 학력이 다가 아니에요. 인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저희 아이한테만큼은 인성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학력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 동서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움츠려 들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달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 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 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으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 보나 셋 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나왔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이의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잔,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O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론 나 몰라라 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 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 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 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 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